안녕하세요. 바쁜 일상 속 슬로우 모션 그 남자의 목소리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정말 많은 정보가 우리를 스쳐갔죠. AI가 모든 걸 바꿔버리는 시대에 살다 보면 왜 어떤 변화는 빨리 오고 어떤 건 늦게 올까?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질문의 뿌리를 아주 조용하게 따라가 보려고 하는데요. 문명은 능력이 아니라 조건에서 갈라졌다라고 하는데요. 그 사실을 알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놀랍게 편안해집니다. 자, 오늘 하루 힘들었던 일, 피곤했던 일 전부 내려놓으시고요. 저와 함께 총균세, 총정리 함께 해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밤도 잘 자요. 새벽의 공기는 차갑습니다. 사람의 발자국보다 자연의 숨결이 먼저 들리던 시대. 인류는 넓은 초원과 강가를 따라 이동하며 매일의 생존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땅은 고요했고 하늘은 일정한 리듬으로 계절을 바꿨습니다. 이때 인류는 아직 자신들이 곧 문명을 만들게 되리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자연은 이미 어떤 땅에는 특별한 가능성을 놓아두고 있었습니다. 곡물이 스스로 자라던 땅. 유라시아 서부의 한 지역, 지금은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인류에게 큰 에너지를 주는 식물들이 아무런 인간의 개입 없이 자연적으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밀, 보리, 렌틸, 그리고 여러 종류의 콩류. 이 곡물들은 서늘한 밤과 따뜻한 낮이 반복되는 기후 속에서 스스로 씨앗을 떨어뜨리고 다음 해에도 다시 자라나곤 했습니다. 인류는 어느 날 그저 이 곡물들을 모아 먹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곡물이 항상 같은 곳에서 자란다는 사실을 천천히 알아차렸습니다. 그것은 아주 작은 관찰이었지만 인류의 미래를 바꾸어 놓을 관찰이었습니다. 농업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다. 우리는 흔히 농업은 인류의 위대한 발명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자연 다큐의 시선으로 보면 그 말은 절반의 진실만 담고 있습니다. 농업의 출발은 인간이 발명했다기보다 곡물이 인간에게 허락한 가능성이었습니다. 밀과 보리는 알곡이 크고 저장성이 뛰어나며 인간이 쉽게 수확할 수 있고 스스로 번식하는 이 특별한 4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조건을 갖춘 식물은 전 세계적으로 극히 드물었습니다. 아메리카에는 옥수수가 있었지만 초기 옥수수는 매우 작고 불규칙했습니다. 아프리카에는 기후 변동이 너무 컸습니다. 오세아니아에는 곡물이 거의 없었습니다. 자연은 어떤 땅에는 농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식물군을 주었고 어떤 땅에는 주지 않았습니다. 정착이 만들어낸 지식의 축적. 곡물을 심고 거두는 일은 인류에게 처음으로 머무는 삶을 허락했습니다. 강가에 머물던 작은 무리는 서서히 텃밭을 만들고 더 오래 머물기 위해 막을 세우고 지붕을 엮었습니다. 정착은 단지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정착은
지식이 한 장소에 쌓이기 시작했다는 의미였습니다. 유목 생활에서는 기술과 정보가 사람을 따라 흩어지지만 정착 생활에서는 그 모든 것이 땅 위에 축적됩니다. 이 축적이 바로 문명의 첫 기초가 되었습니다. 농업의 시작을 볼 때마다 저는 한 가지 사실이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인류의 능력은 비슷했지만 자연의 조건은 같지 않았습니다. 종종 문명을 경쟁처럼 바라보지만 농업만 봐도 경쟁의 출발선 자체가 달랐죠. 어떤 대륙은 인간이 심기 전부터 곡물이 기다리고 있었고, 어떤 대륙은 아무리 노력해도 곡물이 자라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문명의 차이를 이해하려면 인간의 의지를 보기 전에 자연이 제공한 조건을 먼저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이 문명을 깨우던 순간, 정착이 이어지자 도구가 만들어지고 창고가 등장하고 사람들은 내일의 일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남는 곡물은 더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었고, 많은 사람은 더 많은 역할을 만들어냈습니다. 농업은 도시를 만들었고, 도시는 문명의 첫 빛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빛은 전 세계 어디에서나 동시에 켜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곡물의 자생, 기후의 안전성, 계절의 규칙성, 이 모든 자연 조건이 인류의 시작점과 속도를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2. 동물의 인간을 선택하던 시절, 가축화의 비밀. 아침의 공기가 맑고 차갑습니다. 들판에는 안개가 낮게 깔려 있고 멀리서는 동물들의 숨결이 일렁입니다. 인류가 농업을 시작한 이후 두 번째로 문명을 바꿔놓은 변화는 아주 조용하고 꾸준히 진행되었습니다. 바로 동물과 인간의 만남, 그 중에서도 가축화라는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가축화는 단순한 길들이기가 아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많은 동물들, 사자, 얼룩말, 코끼리, 큰 고양이류, 이 동물들은 인간이 수천 년을 들여도 결코 가축이 되지 못했습니다. 가축화는 길들임과 다릅니다. 길들이기는 훈련이고 가축화는 유전적 변화입니다. 즉, 동물이 인간과 함께 사는 방향으로 세대를 거쳐 몸과 습성을 바꾸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자연 다큐 시선으로 보면 참으로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합니다. 가축화가 가능한 동물은 다음을 만족해야 합니다. 온순한 성격, 빠른 번식 속도, 사람 옆에서도 스트레스가 적을 것, 무리 생활을 하고 서열 구조가 있을 것, 적당한 크기, 식성이 까다롭지 않을 것. 이 6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동물은 지구 전체에서 단 14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14종의 대부분이 유라시아에 있었다. 자연은 이상하리만치 편향되어 있었습니다. 가축화 가능한 대형 동물 14종 중 13종이 유라시아에 단 1종, 라마 알파카 계열 정도만 남미에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의 얼룩말은 성격이 예민해 가축화가 불가했고, 북미, 오세아니아는 대형 가축 자체가 거의 없었고, 동남아는 열대병과 폭우로 안정성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문명의 두 번째 갈림길도
자연이 먼저 그었습니다. 유라시아에는 말, 소, 양, 염소, 돼지, 이러한 동물들이 인간과 공존할 수 있는 조건으로 존재했고, 아메리카와 아프리카에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대형 가축이 거의 없었습니다. 동물이 만든 문명의 체력. 동물이 함께하게 되자 인류는 새로운 능력을 얻게 됩니다. 밭을 더 넓게 갈 수 있게 되었고, 더 무거운 짐을 더 멀리 옮길 수 있게 되었고, 이동과 교역 속도가 향상되었으며, 전쟁에서는 말이 전략을 바꾸었습니다. 말과 소는 그 자체가 근육이었습니다. 인류의 몸이 아니라 다른 생물의 몸을 이용해 더 넓은 땅을 다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반대로 대형 가축이 없던 대륙에서는 모든 일을 사람이 직접 해야 했습니다. 밭을 갈고 물을 옮기고 짐을 메고 이동했습니다. 이 차이는 몇 세기 안에서 미미했지만 몇 천 년이 지나면서 엄청난 격차를 만들었습니다. 가축은 문명의 지구력을 결정했습니다. 가축화를 보면 한 가지 깨닫게 되는데요. 문명의 체력은 인간이 아니라 동물이 만들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문명은 동물의 근육을 쓰고 어떤 문명은 인간의 근육을 썼습니다. 이것은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의 차이에서 비롯된 구조적 조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볼 때 누가 더 열심히 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이런 구조적인 차이가 오랜 시간 누적되기 때문이죠. 인간과 동물이 함께 걸은 길. 인류가 동물을 동반하게 되자 도시의 형태도 바뀌었습니다. 마을 옆에는 풀밭과 목장이 생겼고, 수천 년 동안 동물과 인간이 함께 머무는 공존의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말은 이동의 속도를 바꾸고, 소는 경작의 한계를 넘겼으며, 양과 염소는 옷과 음식, 에너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어떤 대륙은 이 동반자를 얻었고, 어떤 대륙은 얻지 못했습니다. 그 차이는 문명 발전의 속도를 다시 한번 갈라놓았습니다. 자연이 두 번째 갈림길을 그은 순간이었죠. 대륙의 축, 지식이 흐르는 길. 아침 햇빛이 천천히 땅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멀리 능선은 길게 이어져 있고, 바람은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며 지구의 표면을 천천히 훑습니다. 그 위에서 인간은 도구를 만들고 곡물을 심고 발걸음을 옮기며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였는지는 사람의 의지보다 대륙이 놓여 있는 방향이 먼저 결정했습니다. 대륙의 모양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다. 지구의 대륙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조건을 품고 있습니다. 유라시아 대륙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길게 펼쳐져 있습니다.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해도 기온과 계절, 일조량이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반면 아메리카와 아프리카는 남쪽보다 북쪽까지 길게 뻗어 있어 조금만 이동해도 완전히 다른 기후대가 나타납니다. 이 단순한 차이가 문명 간 기술 확산 속도를 극적으로 갈라놓았습니다. 역시 자연 다큐 시선으로 본다면 이 차이는 마치 강의 흐름을 가르는 협곡처럼 선명합니다. 동서축은 기술을 퍼지게 하고 남북축은 기술을 막는다.
유라시아 동서축의 장점. 같은 기후대가 쭉 이어지는 덕분에 한 지역에서 성공한 기술이나 작물은 다른 지역에서도 거의 문제없이 적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지역에서 개발된 쟁기, 수레바퀴, 금속 도구, 새로운 작물 품종 이런 것들이 동서 방향으로 빠르게 퍼졌습니다. 기후가 비슷하면 식물도 적응이 쉽고 가축도 기후 스트레스를 적게 받습니다. 결국 한 지역의 발전이 다른 지역의 발전 속도를 끌어올리는 양의 피드백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아메리카, 아프리카 남북축의 한계. 남북 방향은 기후대가 다양합니다. 열대, 아열대, 온대, 냉대. 작물이 한 기후대를 벗어나면 생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농업 기술이나 작물 품종이 지역을 건너 확산되지 않았습니다. 즉, 발전이 고립되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지식의 이동 속도는 문명의 속도. 자연 환경에서 지식이 이동하는 속도는 곧 문명의 속도와 같습니다. 만약 한 기술이 다른 지역에 빠르게 도달하지 않는다면 그 문명은 다른 지역에서 이미 넘어선 기술적 변곡점을 다시 처음부터 반복해야 합니다. 반대로 지식이 빠르게 확산되는 대륙에서는 누적 속도가 빨라지고 문명의 발전도 가속화됩니다. 유라시아의 도시들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 영향을 주었고 결국 동서 방향의 긴 네트워크는 문명의 발전을 밀어 올렸습니다. 대륙의 축은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노력이나 창의성과는 거의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인류가 어떤 도구를 만들 수 있었는지, 그 도구가 어디까지 퍼질 수 있었는지는 인간의 능력보다 지리적 구조의 제약과 허용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명 비교를 할 때 왜 그들은 이걸 못 만들었을까? 라는 질문은 사실 정확한 질문이 아닙니다. 그 정확한 질문은 그 기술이 퍼질 수 있는 환경이었는가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문명의 차이는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이 일찍 만들어 놓은 조건의 차이임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의 힘. 유라시아에서는 농업과 가축, 금속, 언어, 종교, 도구가 동서 방향으로 흐르면서 서로를 보완했습니다. 어떤 도시가 실패해도 다른 도시의 지식이 다시 전해졌습니다. 기술은 쌓이고 확산되고 서서히 하나의 연결망을 이루었습니다. 반면 남북축 대륙에서는 고립된 지역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기술이 발전해도 그 기술은 산맥, 사막, 기후대에 부딪혀 더 멀리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기술은 고립되었고 문명은 단절되었습니다. 이런 차이는 세대를 거쳐 더 깊어졌습니다. 자연이 그어둔 세 번째 경계. 사람의 손이 닿기 전 자연은 이미 문명이 퍼질 길과 퍼지지 못할 길을 지구의 표면 위에 그어두고 있었습니다. 그 길 위에서 인간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빠른 문명 또는 느린 문명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대륙의 축은 문명의 흐름을 지배한 자연의 규칙이었습니다. 사. 세균의 제국, 보이지 않는 전쟁. 밤과 낮이 서서히 바뀌는 시간,
고요한 마을의 풍경 속에서 우리는 흔히 사람들의 움직임만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이 풍경의 이면에는 인간보다 훨씬 오래된 또 다른 존재들이 조용히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세균과 바이러스입니다. 이 작은 존재들은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했던 순간마다 문명의 흐름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세균은 언제나 인간보다 먼저 있었다. 새벽 공기 속에는 보이지 않는 입자들이 떠다닙니다. 풀잎에 맺힌 이슬에도, 따뜻한 동물의 숨결에도, 작은 벌레의 발끝에도 수많은 미생물이 깃들어 있습니다. 인간이 불을 피우고 집을 짓고 마을에 모여 살기 시작한 순간부터 세균도 그 옆에서 조용히 번성했습니다. 특히 유라시아 대륙에서는 도시의 규모가 커지고 인구 밀도가 높아지면서 세균의 순환 구조가 복잡해졌습니다. 가축과의 근거리 생활, 사람들의 잦은 이동, 도시에 축적된 폐기물, 음식의 보관 과정 등 이 모든 환경이 세균의 진화 실험실을 만들어냈습니다. 가축과 세균의 교환. 자연 다큐 시선에서 보면 인류는 수많은 생명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특히 가축과 인간의 관계는 단순한 협력보다 더 깊었습니다. 소, 양, 돼지, 염소, 닭. 이 동물들은 각각 인간에게 중요한 자원을 제공했지만 그 대가로 동물의 질병을 인간에게 옮겨주기도 했습니다. 홍역, 천연두, 인플루엔자, 풍진, 결핵. 우리가 알고 있는 주요 전염병 중 상당수는 처음 시작이 동물성 병원체였습니다. 유라시아의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이 병원체들과 반복적으로 부딪혔습니다. 어떤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어떤 시대에는 살아남은 이들이 면역의 흔적을 유전적으로 남겼습니다. 이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인류에게 면역력이라는 방패를 주었습니다. 반복된 질병은 결국 방어벽을 만든다. 자연은 잔혹하지만 공평합니다. 세균은 모두에게 위협이지만 그 위협에 더 많이 노출된 지역은 더 빨리 적응하게 됩니다. 유라시아에서는 사람들이 가축과 함께 살았고 도시가 크고 복잡했으며 오랜 시간 왕래가 빈번했기 때문에 전염병의 확산과 반복 감염이 자연스러운 순환처럼 이루어졌습니다. 반면 아메리카 오세아니아와 같은 지역은 대형 가축이 거의 없었고 인구 밀도가 낮았으며 지역 간 교류가 드물어 질병이 크게 번질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반복 감염에 의한 면역 축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질병 경험치가 낮았던 것입니다. 문명의 충돌, 보이지 않는 무기. 세상이 더 가까워지고 대륙 간의 접촉이 시작되던 시기, 가장 먼저 이동한 것은 칼과 창도, 금속 무기도 아니라 바로 세균이었습니다. 유라시아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동물 질병이 변이된 바이러스와 오랜 도시 생활에서 생긴 감염병을 몸속에 휴면 상태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대륙을 만났을 때 이 병원체들은 갑작스럽게 폭발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천연두가 인구의 절반 이상을 단기간에 사라지게 했습니다. 유럽인들과 싸우기도 전에 세균이
먼저 전쟁을 시작한 것입니다. 남태평양의 섬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오지 지역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라시아계 질병을 처음 겪었습니다. 전쟁의 승패를 가른 것은 총도 칼도 아니었습니다. 면역의 차이가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격차를 만든 보이지 않는 무기였습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묘하게 무거워집니다. 한 문명은 고통스러운 반복 감염을 거치고 면역이라는 방패를 얻게 되었고, 다른 문명은 그 과정을 겪지 않았기에 첫 만남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능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어떤 땅에서 어떤 생명들과 함께 살아왔는가, 그런 차이였죠. 그래서 역사의 이 부분을 누군가의 잘잘못이나 우열로 설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건 환경의 선택이었고 그 환경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세균은 침묵 속에서 문명을 갈랐다. 자연을 오래 보면 한 가지 진실이 선명해집니다. 가장 거대한 변화는 가장 조용한 존재가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세균은 소리를 내지 않았고 빛을 반사하지도 않았으며 스스로를 드러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류가 걸어온 길 중 가장 결정적인 굴곡들, 특정 문명이 빠르게 성장하고 다른 문명이 무너졌던 이유들, 그 중심에는 언제나 세균과 바이러스가 있었습니다. 문명은 전쟁에서 갈라진 것이 아니라 전쟁 이전의 환경 조건에서 갈라져 있었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무엇과 함께 살았는가, 그 자연적 배경이 문명의 운명까지 바꾸어 놓았습니다. 5. 금속과 시간, 기술이 누적되는 방식. 저녁 햇빛이 들판을 부드럽게 비춥니다. 멀리 산맥의 실루엣은 붉게 물들어 있고 바람은 하루를 정리하듯 서서히 속도를 늦추고 있습니다. 이 고요한 풍경 속에서 우리가 눈치채기 어려운 변화가 서서히, 그러나 꾸준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기술의 누적, 그 중에서도 금속을 다루는 능력이었습니다. 금속은 주변에 있었지만 아무에게도 허락되지 않았다. 돌도구 시대의 인간은 돌과 나무를 이용해 생존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땅 밑에서 발견된 반짝이는 돌조각, 광석은 인류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금속의 탄생은 번쩍이며 일어난 혁신이 아니라 땅의 깊은 곳에서 수천 년 동안 잠들어 있던 물질이 서서히 인간의 손에 닿기 시작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금속은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아니었습니다. 금속을 재련하려면 높은 온도, 안정된 연료 확보, 지속적인 노동, 기술자의 반복 실험, 이 네 조건이 모두 필요했습니다. 이 과정은 잔잔한 강물처럼 천천히 진행되었지만 그 결과는 문명을 단단하게 만드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잉여 식량, 전문 기술, 기술의 가속. 농업이 발전하면서 인류는 처음으로 잉여 식량을 얻게 됩니다. 남는 식량이 생기면 사람들은 더 이상 모두가 농사를 지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도구를 만드는 일을 맡고 어떤 사람은 흙을 빚어 그릇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건축물을 만드는 기술을 익혔습니다. 이렇게 전문화가 일어나면서 금속을 다루는 대장장이라는 직업도 등장했습니다. 철광석이 불에 녹고 서늘한 바람에 식으며 단단한 도구가 되는 과정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이 과정은 지식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넘겨지는 누적의 시작점이었습니다. 금속은 전쟁의 규칙을 바꿨다. 철제 무기는 돌이나 나무로 만든 무기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창은 더 날카로워졌고 칼은 더 견고했으며 방패는 더 든든해졌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금속을 가진 쪽은 그렇지 않은 쪽보다 명백한 우위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자 금속 기술은 화약과 결합해 총기라는 새로운 전투 수단을 만들어냈습니다. 총의 등장은 특정 민족이나 문화가 특별해서 이룬 성취가 아니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농업, 식량, 전문화, 금속, 화약, 총기, 이렇게 이어지는 긴 연결고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 연결고리는 환경이 허락한 사회에서만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금속 기술을 보면 저는 한 가지 중요한 구조를 다시 떠올리게 되는데요. 문명은 한순간의 천재성으로 발전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환경적, 사회적 조건이 겹겹이 쌓인 결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회는 잉여 식량이 있었고 잉여 식량은 기술자들을 만들었고 기술자들은 금속을 다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구조가 무너지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있어도 금속 기술은 발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문명을 비교할 때 왜 그들은 총을 못 만들었는가라는 질문은 어쩌면 틀린 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정확한 질문은 총으로 이어지는 기술의 사다리가 있었는가입니다. 금속은 도시를 만들고 도시는 문명을 굳게 했다. 금속 기술이 발전한 사회에서는 도시가 단단해졌습니다. 건축물은 더 높아지고 농기구는 생산력을 높였으며 교역품은 더 멀리 이동했습니다. 도시는 단단한 기반을 가진 문명만이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반면 금속 기술이 늦었던 지역은 도시의 성장 속도가 느리고 전쟁에서도 불리했으며 기술 축적이 어려웠습니다. 이 차이는 세대가 흐를수록 점점 더 커졌습니다. 금속은 단지 물질이 아니라 문명의 속도와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에너지였습니다. 자연이 그어놓은 네 번째 경계. 금속 기술은 하늘에서 떨어진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자연이 허락한 환경 조건 위에서 인류가 만든 작은 누적들이 오랜 시간 합쳐지며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이 경계를 넘은 사회만이 도시를 세우고 군대를 만들고 더 먼 지역으로 영향력을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구조는 환경이 먼저 움직이며 시작된 자연의 선택이었습니다. 6. 기록과 제국, 문자가 만든 정보의 흐름. 해가 완전히 기울고 땅 위의 고요가 다시 내려앉습니다. 불빛 하나 보이지 않는 옛 시대의 밤에서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곧 역사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인류는 목소리만으로는 세상을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말은 멀리 가지 못하고 기억은 쉽게 부서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등장한 것이 기록,
그리고 문자였습니다. 문자는 기억을 붙잡는 도구. 초기 인간은 흙판, 돌, 나무 껍질 같은 자연 물질 위에 자신들의 생각과 거래, 법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은 흔적들은 새의 발자국이나 물가의 흔적처럼 자연스럽게 단순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에게 기록은 자연이 주지 않은 새로운 능력이었습니다. 문자는 기억을 부패하지 않게 보존하고 시간을 넘어 전달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좁혀주었습니다. 말로만 이루어진 사회와 글로 이어지는 사회는 전혀 다른 속도로 움직였습니다. 기록은 복잡한 사회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농업과 금속 기술이 발전하며 도시는 점점 커졌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에게 의존하며 더 복잡한 체계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체계는 기억만으로는 유지될 수 없었습니다. 누가 얼마만큼의 공물을 냈는지, 어떤 지역에 얼마만큼의 세금이 쌓였는지, 어떤 법을 언제 누구에게 적용해야 하는지, 전쟁에서 어떤 명령이 전달되어야 하는지, 이 모든 정보는 정확한 기록 없이는 유지될 수 없는 질서였습니다. 문자는 도시가 도시답게 유지되도록 하는 보이지 않는 뼈대였습니다. 기록은 지식의 누적을 가속했다. 어떤 기술이 탄생하면 그 기술은 문서로 남았고 남겨진 문자는 다음 세대가 더 높은 단계에서 새로운 기술을 쌓아 올리게 했습니다. 말로만 전달되던 시대라면 한 세대가 잃을 수도 있었던 지식들이 문자로 남는 순간 영원히 저장되는 구조가 생겼습니다. 다시 말해, 문자는 지식이 사라지는 속도를 늦추고 쌓이는 속도를 빠르게 만들었습니다. 이 차이는 세대를 거치면 거칠수록 문명의 격차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문자를 보면요, 저는 한 가지 중요한 구조를 떠올리게 됩니다. 문명은 기억력의 경쟁이 아니라 기록의 누적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이죠. 어떤 사회는 기록을 통해 실패를 저장하고 성공을 공유하고 지식을 축적 가능한 자산으로 만들었습니다. 반면에 기록이 발달하지 않은 사회에서는 똑같은 시행착오가 반복되었습니다. 이 차이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문자가 허용한 전달 속도의 차이였다고 봅니다. 기록은 제국을 만들고 제국을 유지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록은 단순한 정보 저장을 넘어 권력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왕의 명령은 문자로 적혀 먼 곳까지 전달되었고 세금 체계는 계산과 장부로 정교해졌으며 법은 문서화되어 사회 질서가 강화되었습니다. 기록이 없는 사회에서는 복잡한 도시와 국가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기록이 있는 사회에서는 지도자 한 명이 바뀌어도 체계가 지속될 수 있었습니다. 문자는 문명을 단단하게 만들고 제국을 오래 버티게 한 보이지 않는 기둥이었습니다. 자연이 그어놓은 5번째 경계. 문자와 기록은 인간이 만든 가장 강력한 도구였지만 그 도구가 생겨날 조건은 환경이 만들어냈습니다. 농업이 주는 식량, 도시가 주는 인구 밀도, 금속이 주는 노동 효율, 교역이 만든 복잡성. 이 모든 조건이 쌓여야 문자는 필요해지고
그 필요는 결국 기록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조건은 전 세계 어디에서나 존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은 또 한 번 문명의 속도를 갈랐습니다. 문명 격차의 본질. 총균세가 말하는 결론. 해가 저물고 난 뒤 대지는 깊은 어둠 속에 잠시 멈춰서 있습니다. 자연은 언제나 그렇듯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그 침묵 속에는 오래된 흐름들이 숨어 있습니다. 인류의 문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각 지역의 역사에는 보이지 않는 자연 조건이 조용히 흐르며 방향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문명 격차의 본질은 능력이 아니라 조건의 누적이라는 사실이 서서히 드러납니다. 농업이 만든 시간의 차이. 농업을 일찍 시작한 지역은 그만큼 더 오랫동안 인구 증가, 기술 축적, 도시 성장, 잉여 식량, 이 네 가지를 확보했습니다. 반면 농업이 늦게 시작된 지역은 이 모든 과정이 지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농업은 문명의 첫 시계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계가 먼저 움직인 지역은 더 빠른 변화를 누적해 갔습니다. 가축이 제공한 문명의 근육. 대형 가축은 노동력, 이동력, 물자 운반, 전쟁 전략 등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힘을 제공했습니다. 말과 소를 가진 지역은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훨씬 더 넓은 영역을 관리하고 더 큰 도시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가축은 세균과 질병이라는 또 다른 조건도 함께 제공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문명의 속도 차이를 벌렸습니다. 대륙의 축이 만든 지식의 확산력. 동서방향으로 뻗은 유라시아는 같은 기후대가 길게 이어져 기술과 작물이 빠르게 확산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아메리카, 아프리카는 남북 방향으로 길게 뻗어 기후대가 급변했습니다. 이 차이는 즉, 지식은 유라시아에서는 쌓이고 다른 지역에서는 고립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문명이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 여부는 수천 년 뒤 문명의 모습과 힘을 크게 갈랐습니다. 세균의 면역력이 만든 보이지 않는 벽. 유라시아에서는 도시 가축 교류가 많았기 때문에 질병이 반복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지만 그 반복은 결국 면역이라는 보이지 않는 방패를 만들어냈습니다. 반면 반복 감염이 없던 지역은 수천 명 중 단 한 명만 아파도 공동체 전체가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문명 간의 충돌이 일어났을 때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무기보다 먼저 면역력의 유무였습니다. 금속과 기록, 누적의 깊이가 만든 차이. 금속 기술은 문명의 인프라를 단단하게 만들었고, 기록은 문명 전체가 기억을 지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합한 사회는 도시가 안정되고 정치가 정교해지고 지식이 양적으로 폭발했습니다. 이 누적된 깊이는 외부 충격이 닥쳐도 문명이 쉽게 흔들리지 않게 했습니다. 인류 역사의 격차는 결국 환경의 차이가 오랜 시간 누적되며 만들어낸 구조적 결과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누군가는 곡물과 가축을 만났고 누군가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누군가는 기술을 또 빠르게 전파할 수 있는
대륙에 살았고 누군가는 기후대가 가로막힌 지역에 살았습니다. 누군가는 반복된 질병 속에서 면역을 얻게 되었고요. 누군가는 그러한 과정 자체가 없었습니다. 능력이 문제가 아니었죠. 문명은 주어진 조건 위에서만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 조건이 달랐기에 문명의 속도도 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시각으로 보면 문명 간 비교는 우열이 아니라 서로 다른 환경이 만든 서로 다른 시간표였다. 그런 사실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명은 서로 다른 출발선에서 달리기 시작했다. 결국 총균세가 전하려는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문명 격차는 능력보다 환경에 의해 더 많이 결정되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문명은 처음부터 동등하게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각자의 땅에서 각자의 길을 걸어왔을 뿐입니다. 에필로그. 같은 지구 위에서 서로 다른 여정을 걸어온 사람들. 밤의 마지막 숨결이 천천히 퍼집니다. 도시는 조용하고 하늘은 단단한 어둠으로 덮여 있습니다. 이 긴 여정을 따라온 우리는 하나의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인류는 서로 다른 길을 걸었지만 그 모든 길은 같은 지구 위에서 흘러갔습니다. 문명의 차이는 우월성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어떤 땅에서 어떤 생명과 어떤 조건으로 함께 살아왔는가가 다른 방향을 만들었을 뿐입니다. 주어진 환경이 다르고 만난 자원이 다르고 겪은 질병이 다르고 쌓인 지식의 속도가 달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수천 년이라는 시간 위에서 조용히 그러나 깊게 누적되었습니다. 우리 각자는 그 긴 여정의 마지막 어딘가에 서 있을 뿐입니다. 네, 총균세 총정리 함께 하셨습니다. 네, 결국 오늘의 메시지는 하나의 메시지로 이어지는데요. 우리의 자리와 속도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과 조건이 만들어낸 길이라는 것. 그걸 알고 나면 지금 이 AI라는 거대한 변화 앞에서도 조금은 덜 흔들리고 조금은 더 여유를 가질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